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올해 68살인 최영수 씨는 28년간 정육점을 운영해온 모범 시민입니다. 작년 사업을 정리하며 현금 약 7천만 원을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전 4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한 번에 입금했더니 다음날 바로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일주일 후에 국세청까지 연락이 온 것입니다. 도대체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되는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심지어 1천만 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입금하는 것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면 계좌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필요시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온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66세 박동현 씨는 평생 모은 돈 1,800만 원을 들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목적이었지만 창구 직원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박동현 씨가 현금 1,800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그 정보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전송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고액 현금 거래를 감지하여 자동 신고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보고제도 CTR의 실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하루 현금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입출금 거래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며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금 거래라는 점입니다. 계좌 간 이체나 카드 결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들고 은행 창구나 ATM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해도 걸리고 999만 원씩 두 번 나누어 입금해도 똑같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사람이 총 1,998만 원을 입금했다고 계산해버립니다. 인간의 소소한 꼼수는 시스템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999만 원씩만 입금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와 같은 발상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이런 분할 거래를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봅니다. 왜 굳이 999만 원씩 나누어 입금할까? 뭔가 숨기려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강력한 감시망인 ST 의심거래보고에 걸려버립니다. 이는 금액과 상관없이 직원의 직감만으로도 신고되는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이승환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영리하게 850만 원씩 11번에 나누어 9,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오히려 은행 직원의 주의를 끌었고 결국 의심거래로 신고되어 국세청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STR 버튼을 누르는 순간들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평소 소액만 입금하던 고객이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들고 오거나 입금 목적을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라고 애매하게 답하는 경우 또는 어제도 900만 원, 오늘도 900만 원 입금하며 내일도 올 것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들에 은행 직원의 머릿속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의심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법은 솔직한 설명과 증빙자료 준비,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퇴직금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입니다. 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퇴직증명서나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급하게 처리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이것은 상가 보증금 돌려받은 것인데 정기예금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라고 입금 이유를 분명히 설명한 고객들은 은행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자금 출처가 명확하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은 출처를 숨기려 하기보다 내 돈의 배경을 당당하게 밝히며 거래하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거나 나눠서 입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신 정당한 출처를 증명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돈이 깨끗하다면 당당하게 거래하세요. 그러면 혹시 연락이 와도 네, 제 보증금 맞습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서운 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속이려는 꼼수가 아니라 시스템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투명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돈을 은행에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이 연락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배경에는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공유하는 자동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큰 돈이 움직였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험신호 패턴을 추적하고 감지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5가지 핵심 위험신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국세청이 주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괜한 의심이나 불이익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넣으면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씩 나누어 입금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스템은 이것을 정확히 이상징후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에 걸쳐 999만 원씩 계속 입금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신고 기준을 피하려는 거래로 판단되어 의심 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입금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각자의 연소득 신고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2,500만 원 소득을 신고한 분이 갑자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현금을 입금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되면 탈루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자동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어떤 패턴으로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돈을 움직일 때 이것도 이상거래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늘 100만 원 이하 거래만 하던 분이 갑자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용하지 않던 계좌로 갑자기 자금을 옮기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상행위로 체크합니다. 네 번째는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입출금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이체할 때 직원이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라고 묻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거래 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STR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냥 저축하려고요. 뭐 그냥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정기 자금입니다. 또는 상속받은 돈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은행을 통해 자금을 분산하거나 회전시키는 거래 역시 감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A은행, B은행, C은행에서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하고 며칠 후 다시 출금에 옮기는 방식은 자금 세탁 가능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여러 금융기관을 통한 반복적이고 분산적인 거래 자체가 위험 신호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FIU와 국세청은 이 5가지 패턴을 기준으로 위험 점수를 매기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조사나 문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다시 말해 고의가 없어도 패턴이 이상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미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산보호 전략입니다. 그냥 편해서 어쩌다 보니 여러분, 이게 문제될 줄 몰랐어요. 이런 말들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금융감시 범위 내에서 함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차명 계좌 사용의 위험입니다. 계좌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거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시죠? 특히 세금이 걱정되거나 복잡할 때 배우자나 자녀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명 계좌 여부도 FIU 분석 대상입니다. 계좌 사용 패턴이나 접속 IP, 입출금 흐름만 봐도 이 계좌는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거의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명의이장으로 판단되면 세금 탈루는 물론 자금 세탁 혐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도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급한 대응의 위험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너무 놀라서 빨리 해결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전부 입금해버리자. 이체 흔적 남기기 전에 현금으로 다 바꿔야지 같은 충동적인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급한 거래 자체가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고액 이체나 다량의 현금 인출은 자금 도피나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응을 하다가 정식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움직임은 시스템의 경고음을 울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거래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현금이 제일 편해요. 카드 수수료 아까워서 안 써요. 이체는 복잡해서 안 해요. 이런 이유로 여전히 현금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비정상 패턴입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세탁, 탈루,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오해받기 쉬운 거래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입금만 해도 자동 보고되고 거기다 현금 반복 거래까지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감추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게 됩니다. 정말 정당한 돈이어도 그 거래 방식 때문에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의 위장 거래의 심각성입니다. 가게는 아들 이름으로 해놨어요. 사실 사업은 제가 하지만 법인은 동생 명의입니다. 이런 형태의 명의위장 거래가 실제로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자산과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이 보기에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고 의도적 회피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세무조사, 나아가 탈세 혐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 자녀 명의, 심지어 지인 명의까지 다양하게 꼬아서 자산을 분산해두는 경우 그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요인이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 실수가 곧 위험 신호입니다. 그저 편해서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선택이지만 FIU와 국세청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정밀하게 분석되고 감지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위험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분은 정당한 자산을 가지셨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혹시 모르고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점검해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자영업자신 분 계신가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루하루 장사 챙기기도 바쁜데 통장 관리나 세금 준비까지 신경 쓰기란 말처럼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금융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국세청의 문의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분들께 꼭 필요한 금융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세무적으로도 안전하고 자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돈과 가계 돈은 꼭 구분하세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막상 장사를 하다 보면 개인 통장에서 재료비를 쓰고 가계 매출을 생활비에 쓰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돈이 사업자금이고 어떤 것이 개인자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것은 가계재료, 산 영수증이에요 라고 해도 개인카드로 결제했으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통장과 사업용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매출은 그 계좌로만 받고 지출도 거기서만 하면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기도 훨씬 쉽고 세무조사 걱정도 줄어듭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현금이 제일 편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요즘은 현금 거래가 많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는 시대입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중에는 현금으로 드릴게요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받으시더라도 가급적 은행에 바로 입금하고 영수증이나 메모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금은 잠깐 편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설명 못하면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생겼을 때 한 통장에만 몰아넣지 마십시오. 장사 잘 되어서 돈이 좀 모이면 그냥 통장에 쌓아놓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쌓이다 보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신고보다 예금이 훨씬 많으면 의심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이럴 때는 수익을 정기예금, 적금, CMA 통장 등으로 분산해서 관리하면 금융상품의 이자 혜택도 누리고 자금 흐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처음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게 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면 이게 장사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 하나 잘못해서 수백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괜히 잘못 신고했다가 수년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의 장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1년에 한두 번만 점검해도 큰 돈을 아끼고 불안함 없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 씨는 주변에서 들은 조언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요즘의 금융 시스템, 특히 FIU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이 시스템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자금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공정한 구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불안한 금융 상황들, 사실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미리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와 함께 7가지 핵심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 적극 활용. 서울에서 작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유미선 씨는 월세 계약을 새로 맺으며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대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상담사가 친절히 신고 방법과 공제 항목까지 설명해 드려서 불필요한 세금도 줄이고 실수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답변제도 활용. 두 번째로는 사전 답변제도입니다. 안영미 씨는 부모님 명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거 나중에 증여세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전 답변제도를 신청해 공식적인 세무 해석을 받아 정당한 방식으로 자산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국세청이 사전 답변을 준 내용이 있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은행거래 전 사전고지. 다음으로는 은행거래 전 사전고지입니다. 김일수 씨는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과거처럼 조용히 입금하려다 이번에는 미리 은행 직원에게 가계 정리 자금이고 예금하려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도 상황을 이해해 불필요한 의심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고 국세청 연락도 한 번 없이 지나갔습니다. 거래기록 체계적 관리. 네 번째로는 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지민 씨는 매달 여러 업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분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 메모를 남기고 엑셀로 간단히 기록해둡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문의했을 때 깔끔한 기록 덕분에 하루 만에 소명 완료, 담당자도 잘 정리하셨네요 라고 칭찬해드렸답니다. 계좌이체 적극 활용. 다섯 번째는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매출을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했지만 한번 세무조사 이후로 모든 거래를 이체로 전환했습니다. 정산도 쉬워지고 세무조사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후 세무사도 이렇게 명확한 자금 흐름이면 조사 대상될 일이 없다고 말씀했죠. 현금 영수증 발급 생활화.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미용실 운영 중인 정은주 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에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도 자료가 남아있어 경비로 인정받고 세금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거래 내역 점검.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거래 내역 점검입니다. 퇴직 후 자산관리를 시작한 김종민 씨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떤 입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체크하다가 오류 송금도 발견해 돌려받고 자녀에게 자금 지원했던 기록도 증여세 범위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최영수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사업 정리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갈 때는 입금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족명의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중심으로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몇 달 뒤 국세청에서 다시 간단한 문의가 왔지만 이번에는 떨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게 정리하고 나온 돈이고요. 자료도 다 있습니다. 담담하게 설명하니 금세 끝났습니다. 이제 최영수 씨는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제 자산을 제가 스스로 지킨다는 느낌이 오히려 든든해요. 최영수 씨처럼 그동안 현금 거래 때문에 불안해하던 분들도 이제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에게 증여 계획을 세워 당당하게 증여세를 신고했고 또 누군가는 세무사와 함께 거래 흐름을 정리해 사업자금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돈은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두려움은 정보 부족에서 오고 준비된 사람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이해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국세청도 금융기관도 나를 의심이 아닌 투명한 시민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낸 세금 중에서 이거 괜히 냈던 건 아닐까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미 낸 세금이라도 잘못됐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 누락, 비용 처리 오류, 세율 적용 실수 등으로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금융세무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가 괜한 세금 리스크를 겪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면 우리 가족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